안녕하세요, 닥터 가무치입니다.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 닥터 가무치와 함께하는 아주 쉬운 동화 전과, 표준 전과보다 더 쉬운 방송, 벤틸레이터의 이해, 기계 환기의 이해입니다. 자, 벤틸레이터 이해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실전 위주기 때문에. 자, 먼저 기초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아주 쉬워요. 우리 숨 모으시죠? 숨 쉬어서 산소를 폐로 전달하고, 산소를 소비해서 발생하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자, 이게 호흡이죠. 그럼 이 산소가 들어가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에어웨이 컨덕션 존과 레스피레이터리 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숨을 들이키면은 기도로 들어가죠.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산소 교환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산소 교환을 하는 거는 어디부터냐? 리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부터입니다. 호흡 세 기관지부터고 17, 18, 19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여러 번 쳐지는데, 한번 요때부터 이제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관지는 아까 봤듯이 한 23번 정도 분지를 하죠. 그래서 호흡 세 기관지, 배포관, 폐포를 이루고, 자, 이게 몇 개나 될까요? 한 3억 개 정도 돼요, 폐포가. 면적은, 자, 이거를 쭉쭉 다 펴놓으면은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된대요. 100제곱센티미터 몇 평? 30평입니다. 우리들의 집을 그냥 쫙 깔면은 폐포를 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몇 평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숨을 쉴 때, 자, 이런 용적들이 있죠. 한번 이렇게 편하게, 자, 이렇게 쉽니다. 이걸 뭐라 하나요? 한 번 쉴 때 타이달 볼륨이라고 하죠. 타이달 볼륨. 자, 그렇게 숨을 쉬다가 하고 내쉽니다. 끝까지 내쉽니다. 자, 이렇게 이 끝까지 내신 거를 익스피레이터리 리저브 볼륨. 리저브 이만큼 남겨놨다는 거죠. 숨을 내셨는데 보통 내신 것보다 아주 강하게 내신 것만큼 이만큼 남겨놨다. 리저브를 남겨놨다. 익스피레이터리 리저브 볼륨. 자, 그 다음에 숨을 다시 들이킵니다. 세게 쉬어봅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더 내셨습니다. 자, 이제 요만큼을 뭐라 할까? 숨을 들이쉴 수 있는 리저브가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인스피레이터리 리저브 볼륨이라고 하고, 타이달 볼륨 아래쪽. 자, 여기서 끝까지 숨을 쉬는, 이렇게 타이달 볼륨을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끝까지. 자, 요만큼을 뭐라고 하나? 이만큼을 뭐라고 하나요? 인스피레이터리 캐파시티라 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요 최대 용적, 들이켰다 내쉬는 요 최대 용적을 바이탈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달에서 내쉬고 나서 남은 폐 잔기량을 펑셔널 리저브 캐파시티라 하고, 끝까지 내셨을 때 리저브 볼륨이라고 하죠. 요 값은 측정이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일반 가능은 하지만은 좀 복잡해요. 이런 관에 들어가서 최적 변동 기록법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통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자, 4강 환기와 폐포 환기가 있습니다. 4강은 뭘까요? 데드, 죽은 강, 스페이스. 말이 어렵죠. 이게 아마 일본식이어서 다 이런 걸 겁니다. 데드 스페이스, 그 다음에 폐포 환기량. 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다 폐로 들어가서 산소 교환에 참여하냐? 그렇지가 않겠죠. 아까 들어갔듯이 들이켰던 공기는 기도에도 남아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 구강, 비강 이런 데도 다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데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데드 스페이스는 우리의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우리 몸무게, 이상적인 몸무게. 자,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의 약 2cc 정도. 그럼 내가 60kg라면은 한 180 정도, 120에서 180 정도는 산소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드 스페이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렴 잡아서는 2에서 3ml 정도로 계산하는데,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합니다. 타이달 볼륨에다가 곱합니다. 동맥혈의 CO2 분압과 그 다음에 익스피레이터리 호흡에서 내셨을 때 이런 내쉬는 CO2 분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당 환기량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1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호흡을 내쉬냐. RR에다가 만약에 호흡이 1분에 10회 쉬어요. 그리고 한 번 쉴 때 500cc 정도 쉽니다. 500ml 쉬면은 분당 미니 벤틸레이션은 5리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분당 환기량이 같은 경우 누가 더 숨을 잘 쉬는 건가? 자, 호흡수 20회고, 자, 500cc 가량의 숨을 쉽니다. 요거랑 비교하겠습니다. 40회, 250 비교합니다. 자, 이거는 40회는 숨을 이렇게 쉬는 거겠죠. 자,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면서 쉬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빨리 쉬는 거긴 하지만은 둘 다 분당 환기량을 비교해봅니다. 분당 환기량 똑같죠? 미니 벤틸레이션은 둘 다 10리터.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리터. 자, 그렇다면 이 10리터가 다 산소 교환에 참여하는 게 똑같을까? 자, 여기다가 데드 스페이스 빼봅니다. 한 번에 한 120 정도 뺀다 그랬죠? 100에서 150을 뺐네요. 자, 그렇다면 20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하면은 7리터가 되겠고, 실제 호흡은, 실제 분당 환기량은 7리터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 분당 환기량은 4리터입니다. 어느 게 더 효율 좋게 호흡을 하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로 이 경우 20회에 500cc를 호흡하는 경우. 자, 데드 스페이스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실수 많이 하는 게 있죠. CO2를 빼주기 위해서 환기량을 늘려주려고 RR을 막 올려요. 이건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RR을 올리면은 이렇게 타이달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타이달 볼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분당 환기량을 분명히 늘렸는데 RR이 떨어져서 타이달 볼륨이 더 많이 떨어져서 실제는 비효율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죠. 요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실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폐포 환기량은 차이가 난다. 폐포 실제 타이달 볼륨을 뺀 환기량. 자, 생각해 봅시다. 40회로 열심히 쉬고 있으면 더 힘들기만 하고 숨만 더 차죠. 자, 그렇습니다. 자, 폐포 벽을 볼게요. 자, 이 흰색 공간은 폐포라고 하는 공간이고, 여기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죠. 자, 이 폐포 주변에는 자, 이런 카필라리가 있고, 이런 모세혈관이 있고, 여기서 O2하고 CO2가 교환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요게는 또 뭐가 있나요? 이런 뭐 타입 2 뉴모사이트도 있고, 타입 1 뉴모사이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도 있고, 여기 대식세포도 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공간들을 뭐라고 하나요? 사이에 이런 빈 공간들,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랍니다. 요게 물이 차는 거를 풀모나리 이데마라고 하죠. 자, 갑니다. 자, 폐포의 벽은 여기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데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확산이 일어난다. 무슨 말일까요? 뭐가 산소를 잡아서 막 끌어당기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압력 차이로 이동하는 거예요. 압력 차이로. 자, 여기가 산소가 많다. 그리고 혈관에 산소가 적다. 그러면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냥 이동해서 균형만 맞춰주는 거다. 수동 확산에 의한 것이다. 자, 효율은 볼게요. 만약에 폐포벽이 두껍다. 자, 여기 사이에 이 벽이 두꺼워요. 산소가 잘 이동할까요? 안 하겠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면적이 넓다. 이 폐포의 면적이 넓다면 효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의 차이가 크면은, 압력 차이가 크면 당연히 효율도 높아지겠죠. 이산탄소도 마찬가지로 분압 차이가 높으면 큽니다. 자, 적혈구가 이렇게 와서 적혈구가 산소를 잡아가죠. 그 잡아가는 시간이 0.25초면은 산소가 충분히 왔다 갔다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이 통과하는 시간은 0.75초. 자, 상대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요. 0.25초면은 이미 교환은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동맥압은 체순환에 비해서 혈압이 좀 낮아요. 혈압이 좀 낮다. 근데 카디악 아웃풋은 그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쏘는 양은 똑같죠. 그래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요거는 렁의 베이스, 자,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는 에이펙스. 자, 이거 비교해 볼게요. 폐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래쪽은 어떤 특징일까요? 혈류가 많다. 볼게요. 혈류가 많다. 왜? 당연하죠. 피는 무거운 쪽으로 이동한다. 당연히 아래쪽에 혈류가 많다. 그 다음에 공기는 어디가 더 많다? 네, 이것도 아래쪽이 많아요. 아래쪽이. 벤틸레이션 양, 환기량도 아래가 많다. 왜? 아래쪽에 뭐가 있나요? 횡격막이 아래로 당겨주기 때문에 환류량도 베이스가 더 높아요. 환기량도 베이스가 더 높아요. 근데 에이펙스로 갈수록 뭐가 더 많이 떨어지나요? 혈류, 피가 더 무겁다.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피가 더 무거우니까 위로 갈수록 피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펙스로 갈수록 VQ 미스매치가 심화된다는 거. 환기, 우리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하는 거는 75% 이상이 횡격막이 담당한다. 횡격막은 스파이널 놀부, 경추신경 3, 4, 5번에서 이런 노란 신경줄을 이렇게 받아서 수축하고 다시 이완한다. 그러면서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한다. 이런 환기를 대부분 횡격막이 담당한다.
자, 그렇게 복식호흡 잘하란 말이 요거죠. 복식호흡 잘하란 말이. 배로 숨 쉬면은 횡격막이 쭉 아래로 당겨져요.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코스탈 머슬,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도 담당하고. 자,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요런 근육 가지고 들썩들썩 하면서 움직이는 게 다 이런 스터노클레이드 머슬, 칼레니우스 머슬, 이런 근육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폐는 탄성. 자, 공기가 풍선을 볼게요. 풍선이 후 불면은 풍선이 커지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죠? 다시 작아지려 하죠.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숨을 들이킵니다. 들이키면 다시 작아지려는 탄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포 자체는 짜부러들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타입 2 뉴모사이트에서 분비한 설팍탄트라는, 이형 폐포에서 분비하는 설팍탄트라는 것이 막아준다. 자, 폐 유순도가 뭘까요? 폐가 부드러운 정도죠. 폐가 부드러운 정도. 그러니까 바람을 후 불면은 살짝 불어도 더 커진다. 그게 어디가 높다? 기저부 아래쪽이 더 높다. 아래쪽이 바람을 조금만 들어도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위쪽은 잘 안 커진다. 천부 쪽이 낮다. 그래서 베이스 쪽에 환기량이 더 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저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공기를 들이킵니다. 공기가 어디서 제일 저항을 많이 받을까요? 공기가 자, 갑니다. 이 코에서 쭉 가는데 어디서 저항받을까요? 자, 콧구멍. 자, 이런 털도 많고, 자, 이런 데 막 좁아지고 넓어지고 막 이러죠. 와류가 발생하겠죠, 이런 데서. 특히 요 넘어가는데 이런 데서 많이 저항을 받겠죠. 대부분 자, 상기도에서 저항이 발생합니다. 띠용띠용띠용 넘어갑니다. 자, 호흡일. 어느 호흡수로 일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가장 적게 하는 걸까요? 자, 이거를 본 겁니다. 자, 호흡을 우리가 아주 적게 많이 쉬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적게 쉽니다. 5회로 만약에 쉰다고 할게요. 5회로. 그러면은 1분에 5회면은 12초에 한 번 쉬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킬 때 훨씬 더 가슴을 크게 확장시켜야 되죠. 배도 크게 확장시켜야 되고. 자, 그러면은 탄성 저항이란 게 훨씬 커져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호흡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쉬어볼게요. 이렇게 탄성은 적은데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에어플로우의 저항은 올라가요. 그의 가장 적절한 지점이 호흡일이 가장 적은 지점입니다. 요즘 기계들은 이걸 파악해요. 이거를 저항값도 계산하고 실제 워크 오브 브레스를 계산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호흡수를 제시해줍니다. 이런 모드를 ASB 모드라 하죠.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근데 탄성이 엘라스틱 레지스턴스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폐가 좀 딱딱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폐가 딱딱해졌다면은 호흡을, 자, 볼게요. 정상에서는 이렇게 엘라스틱 탄성 저항이 낮았는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훨씬 숨을 들이키면서 폐를 펴주는데 들어가는 힘이 더 많아집니다. 이럴 때는 호흡수를 좀 빨리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호흡수가 더 많아졌고. 그 다음 에어플로우에 좀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COPD나 아스마 환자들, 이런 분들은 공기에 대한 저항이 더 이랬던 게 훨씬 커지죠. 그래서 호흡수를 조금 적게 하는 게 부담을 좀 더 줄어드는 겁니다. ABG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닥터검치 ABG 노멀 레인지 pH 7.35에서 7.45. CO2는 얼마일까요? 한 40 정도. PCO2는 얼마일까요? 80 정도. 바이카보네이트 얼마일까요? 24 정도. 자, 그래서 세츄레이션 95에서 100% 정도고 넘어갑니다. 노멀 ABG는 왜 노멀이 이럴까요? 우리가 들이키는 공기에서 질소의 비율이 78%, 산소의 비율이 약 21% 정도죠. 그러면 대기압 얼마일까요? 760의 수증기를 빼고 여기에 대충 20%를 곱하면은 우리 산소는 얼마? 들이키는 공기의 산소의 분압은 149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 150의 산소가 분압의 산소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발생한 CO2하고 이퀄리브리움, 아주 평형점을 이루게 돼서 CO2가 PaO2가 100mmMq, 혈중에서도 100% 확산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PaO2의 노멀 레인지는 80에서 10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CO2도 마찬가지고. ABJ로 볼 때 요거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좀 자세한 거는 닥터 건물치의 ABJ 편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폐포 환기량이 어떤지, 폐포의 산소화는 잘 되는지, 옥시전 콘텐츠, 우리 몸에 산소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pH에 대해서 간단한 공식으로 봅니다.
자, 페포가 환기가 얼마나 잘 되냐 이걸 봅니다. PaCO2가 이거를 반영하는 지표고, 요거는 CO2 발생량, VCO2는 CO2 발생량에다가 뭘 곱하나요? 일정 상수를 곱하고 환기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환기량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기량이 높아지면은 PaCO2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CO2를 빼려면 어떻게 될까요? 환기량을 높여주면 된다. 환기량이 2배 늘어나면은 PaCO2는 2배 감소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자, 일회 환기량, 아까 데드스페이스를 뺐을 때 500cc를 셨을 때 총 380의 일회 환기량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요거처럼 PaCO2가 50인 사람을 45로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기량을 10% 늘리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산소화 지표는 이거죠. DAAO2, 우리가 들이키는 산소, 라지 AO2, 대문자 O2에서 산소, 그 다음에 혈중의 O2, 혈중의 산소 분압을 뺀 거 DAAO2, 산소화를 반영하는 지표죠. 들이키는 공기가 전부 다, 들이키는 공기가 100인데 내 몸에 나는 70밖에 못 받았다. 이걸 나타내는 게 산소화 지표입니다. 자, 요게 증가했다면은 실제 내가 들이키는 공기의 산소 분압보다 내 혈중의 양은 훨씬 적은 거죠. 그러므로 해서 노멀 레인지는 7에서 1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훨씬 더 올라갔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자, 예제를 한번 봅니다. 25세 여자, 프롤라이틱 체스트 페인. 가슴이 아팠죠. 옆구리 쪽, 가슴이 좀 아파서 왔어요. 그다음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대요. ABG를 봤더니 요래요. 야, 이거 별로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 PaO2가 83이다. 루메에서 엑스레이도 괜찮았다. 근데 이거 CO2가 약간 낮아있죠. 자,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은 DAO2가 28로 증가돼 있다. 들이키는 산소에 비해서 실제 나의 동맥교 산소 분압이 낮더라. 그러면은 요 차이가 28로 증가돼 있다. 그럼 뭘까요? 뭘 해줘야 될까요? 네, 엠볼리즘 가능성 생각해줘야죠. 풀모나 엠볼리즘 CT를 촬영합니다. 우리의 산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헤모글로빈의 대부분 결합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에 녹아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의 결합해 있는 산소의 양이랑 피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합치면은 자, 우리의 산소 양이 되죠. 요 산소를 우리가 산소를 실제로 쓰는 곳은 어디죠? 조직이 사용하죠. 자, 우리 몸 산소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죠? 우리의 조직들이 사용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사람, 조직이 사용하죠. 그럼 조직의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서 조직의 산소를 쓰게 해주는 게 목적이죠. 근데 카디아 아웃풋이 적어요. 이거는 배달이 안 되는 거죠. 산소는 많은데 배달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조직의 산소 양이 부족해지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적어요. 헤모글로빈이 적거나 세츄레이션이 낮아서 쓸 산소 자체가 적은 사람이에요. 몸에 가지는 산소가 적. 그런 경우에는 산소의 양이 적고 옥시전 딜리버리가 안 돼서 조직이 산소를 충분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네미아가 카디아 컨트리티를 증가시키죠. 더 많이 짜줘라. 그럼 심장이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수준 이하가 되면은 수혈을 권장하는데 중환자학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psis에는 7 이하가 되면 수혈 이상으로 맞춰서 수혈을 해줘라. 논스테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충분히 피를 넣어줘서 조직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pH에 대한 내용입니다. pH를 결정하는 인자를 한번 볼게요. 자, 결정하는 거 바이카보네이트, PaCO2, 바이카보네이트, PaCO2 이게 결정하죠. 요게 결정인자죠. 변수는 pH가 1이 변한다는 의미는 로그가 10이 차이 난다는 거니까 10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1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0몇 차이도 실제 산의 양은 아주 큰 차이